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내 징계 인사 대사면에 이어 2호 혁신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친윤계의 서울 출마를 언급한 가운데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초과 연임을 제한할지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총선 채비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비명계를 총선에 공천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여당 특위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이 김포 외에도 대여섯 개 지역의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국인 일가족 5명이 라파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탈출했습니다. 무사히 카이로에 도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지난 8월 허위 요양급여를 타냈다는 의혹을 받는 병원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수사 정보가 병원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11월에 접어들었지만 날씨는 계절을 거스르는 듯 사흘째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 아닌 더위는 휴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든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어제는 정말 여름이 다시 돌아온 건가 싶었는데 오늘도 이상 고온이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측사상 역대 11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던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여전히 늦가을답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릉과 동해가 21.1도, 울진 20.7도, 서울도 18.3도를 기록하며 11월 최저기온으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년보다 무려 10에서 15도가량 높은 겁니다. 한낮에도 경주가 27도, 광주 25도, 서울 2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 걸로 보입니다. 남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데다 따뜻한 남풍이 계속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네, 중부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중부, 내일은 제주도와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는 비의 양이 5에서 최고 5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휴일인 모레는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저기압이 통과하는 중부지방과 지형의 영향을 받는 서해안과 남해안, 높은 산간을 중심으로는 최고 100mm 안팎의 요란한 비가 내릴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다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대사면을 1호 혁신안으로 발표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잠시 뒤 2호 안건을 발표합니다.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회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혁신위가 지금 2호 안건을 논의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뇨한 혁신위는 오전 10시 반부터 2호 혁신안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인 위원장은 재차 희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이 희생을 했고 정치인이 이득을 봤는데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한테 이득이 돌아가야 된다. 네, 그런 만큼 2호 안건에는 의원 세비 축소나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혁신위 내부에서 감지되지만 이 혁신위원 가운데 비정치권 인사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을 놓고 당내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일 지역 3선 금지 안건이 채택될 경우 당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그 대상이 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선거 채비에 본격 돌입한 민주당 역시 개파 갈등 뇌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이 친명 기획단이 아니냐는 이 비명계 중심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총선 준비를 위한 큰 줄기는 정해진 만큼 이 공천 심사 세부 규칙과 이 현역 감점 등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관련 당내 전담 기구를 만들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죠. 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이란 이슈를 띄운 여당은 이 당 차원 특별기구를 꾸리고 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당 지도부 회의 의결을 목표로 인선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특위위원은 15명 안팎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 현역 의원 가운데는 이 행정과 경제 등 연관 분야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참여하고 여기에 각종 전문가 그룹의 합류도 속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여론 추이를 지켜보던 민주당은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포 교통 문제 해결에 열쇠를 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문제를 고리로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해결하라며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간 이견과 경제성 문제를 핑계 삼아 시간만 끄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사이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9호선 연장 카드는 물론 이 지방 메가시티 추진까지 거론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서 여당의 의제 선점을 허용한 상황에서 더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2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기한 내 심사가 이뤄지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R&D와 지역화폐 등 각종 분야 예산을 두고 더 늘려야 한다는 야당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해 치열한 기싸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공습해 국제사회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절반의 병력도 투입하지 않았다면서 지상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황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처참하게 파괴된 건물 주변으로 빼곡하게 모인 사람들.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를 들추며 깔린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피난민이 모여 있는 가자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 학교 부근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발리아 난민촌을 공격한 것은 지난달 31일부터 연이어 사흘째입니다. قالوا لنا شرطوا على المدارس وضربوها المدارس والحكام العرب كل يوم نطلع هنا كل يوم نطلع نروح نلعب بميه. 가자 중부 알브레이즈 난민촌도 공습의 표적이 됐습니다. 땅바닥엔 큰 웅덩이가 여기저기 패이고 주변엔 남아난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려온 아버지는 울부짖습니다. صور لكل العالم هاي اللي بتضرب صواريخ صور لكل الناس هيو هيا امريكا هيا اسرائيل اطفال.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으로 하마스 군사 지도자 여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지만 40명이 넘는 민간인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 소탕을 내건 지상전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처럼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아직 전력의 절반도 투입하지 않았다며 지상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עצים את הפעילות ולהתקדם על פי התוכנית והיעדים שהצבנו לעצמנו. הקרב מתקדם כפי שתכננו. 현지 매체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터널 파괴를 위한
대규모 작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널 안에 있는 하마스 대원을 살상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로봇과 폭발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육군이 이미 100여 개의 터널을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핵심 지역인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하고 군사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테러 조직 하마스의 진원지인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휴전은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위성 사진 등에서 이스라엘이 세 방향에서 진격한 걸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가자 지구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 일가족 5명이 현지 시각 2일 오전 11시 15분쯤 이집트 가자 지구 라파 국경을 통과해 이집트로 입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주 이집트 대사관 영사를 라파 국경에 파견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집트 내 체류 편의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던 우리 국민은 이들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국제 여론이 악화하자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다시 중동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시적 교전 중단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게 이번 방문의 목표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이어 보름여 만에 또다시 중동 방문길에 오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이번엔 민간인 대피와 구호품 지원을 위한 일시적 교전 중단을 성사시키는 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To protect civilians who are in a crossfire of Hamas's making, and we want to look at concrete steps that can be taken to better protect them. 바이든 대통령이 인질 석방을 위해 교전을 잠깐 멈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백악관에서는 일시적 교전 중단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하마스의 시간을 벌어주는 휴전과 달리 일시적 교전 중단은 이스라엘군의 작전 수행에도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해 내놓은 논리인 셈입니다. And it's not going to stop Israel from defending itself because the security assistance we're providing continues to flow. And a temporary pause doesn't mean a general ceasefire where the war is over. It means pause only temporary for a specific purpose. 이런 가운데 가자 지구에 갇혀 있던 미국인 500여 명 가운데 70명 이상이 최근 탈출 행렬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We got out today 74 American folks out that are dual citizens. 한편 유엔 인권기구는 이스라엘의 난민촌 공습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인 인질 2명이 처음 석방될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공습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이번에도 일시적 교전 중단이 가능할 거란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 발표를 이제 조금 있다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앞서 인요한 위원장이 회의 시작 전에 발언해서 키워드를 희생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했지만 이제는 정치인들이 희생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득을 줘야 한다. 그래서 뭐 거론되는 방안들이 뭐 세비 축소나 또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이제 제일 주목되고 있는 게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 이 부분인데 이제 사실 국민의힘은 당의 주류 의원들이 이제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내 반발이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위기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최종적으로 이 혁신위에서 어떻게 결정돼서 나올지 지켜봐야 됩니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2호 안건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희생입니다. 그 혁신위원회 회의 때 뒤에 백드롭에 접해 있는 게 이제 큰 방향인데요. 통합, 희생, 변화, 새로운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키워드는 지난 1호 안건에서 이제 징계 해제 조치를 통해서 대통합에 이제 손을 내밀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키워드로 희생을 잡았던 것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의 특히나 이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지에서 편안하게 당선되신 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특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정신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문제의식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그 일반적인 어떤 국회의원의 제도적인 어떤 특권 내려놓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 3선 이상 연임 금지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한 게 일률적으로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3선 이상 했던 분들이지만 또 좋은 분들도 계시고 또 사실은 죄송합니다. 우리 당에는 초선이지만 3선 이상급의 또 기득권에 안주한 분도 계시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냥 일률적으로 3선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당의 변화 혁신의 방향에 맞춰서 그동안 가장 컸던 게 용산만 바라보고 용산에 기대면서 용산에 줄서기 했던 사람들이 사실 문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자고 하는 게 혁신위원회의 큰 방향이기 때문에 뭐 3선이나 초선이라 가리지 않고 오히려 이 영남권 기득권 정세에 안주하면서 수도권 민심과는 배치되는 이른바 윤핵관의 줄서기를 했다든지 용산에 눈치만 보려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변화하고 스스로가 희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좀 통찰력 있는 좀 대안이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여러 지금 안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그 여러 혁신 과제 중에서 뭐 통합, 희생, 뭐 미래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 앞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반성입니다. 반성을 통해서 어떻게 통합할지 어떻게 희생할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반성이 없어요. 그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0월 11일 재보선 선거에서 그 후보 선정 과정이 대통령 마음대로 선정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또다시 출마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반성,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요. 그 뭐 제가 또 하나 예로 들었던 것처럼 충남 당진의 당협위원장 그분께서도 사실상 특혜 사면을 받은 이런 경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통합의 메시지에서 이준석 대표라든지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 통합이 미래를 향한 통합이 아니고 사실상 과거로의 통합이다.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5.18 폄훼라든지 4.3 제주 4.3 폄훼라든지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사면해 준 거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로의 통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3선 연임 제한, 그다음에 뭐 세비 축소 그리고 보좌진 축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보좌진부터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만한 힘없는 보좌진 갖고만 그래 뭐 이런 반발을 국민의힘 내 보좌진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그저 말하기 좋은 국민들이 들을 때 그렇게 되면 좋겠네라고 그 인기 영합형 혁신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이런 혁신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저 김근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혁신 대상이 아니고 실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가까우면서 권력에 대해서 일종의 단물을 빼먹고 있고 비판받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저는 핵심적인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윤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윤핵관들의 서울 출마를 콕 집어서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문자가 절반 이상은 내쳐라. 아 정말요? 뭐 저한테 그냥 뭐 가는 데마다 뭐 어제 조찬 기도회 갔는데도 거기서도 왜 그렇게 그 포용 다 하려고 그러냐. 뭐 정리하고 깨끗하게 척결하고 가라.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 소통 많이 한 분들, 그분들도 수도권에 좀 나와야 돼. 그 길로 안 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야지. 진정으로 대통령 살아가면 니부터 니부터 희생해라. 서울로 와야지. 지더라도 와서 한번 부딪혀 봐야지. 네, 지금 그
인 위원장 발언을 들어보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이 발언들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는 이 당헌당규상 제도적으로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한시적 기구이고 여러 가지 혁신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혁신위원회에 결정한 안건을 의제로 해서 최고위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호 안건도 혁신위에서 이렇게 징계 해제라는 대통합의 포용력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최고위가 받아서 어제 의결을 해서 그게 결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의 내용은 결정 권한보다는 메시지로서 국민들에게 이 국민의힘의 변화의 몸짓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누한 위원장이 마이크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자체 메시지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메시지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노력들을 보여주는 그 모양새만으로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과연 윤핵관 또 실제로 뭐 초선이든 뭐 3선이든 4선이든 대통령 옆에서 윤핵관으로 행세하면서 줄 세우게 하고 완장차고 설쳤던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공론화된 의견을 제기하면 그 혁신위에서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최고위에 던져주면 최고위에서 그것들을 제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또 사실 제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선 연임 일률적으로 그걸 3선 연임을 제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걸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런 공론화 과정 속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알아서 스스로가 정치적 결단을 하거나 정치적 선택을 하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인 몇 분에 대해서는 뭐 유용무용의 압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변화의 방향, 혁신의 방향이라는 것이 바로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에 줄 섰던 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원상복귀하자는 것이고 복귀왕 비서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반성하지 않고는 내년 총선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윤핵관 완장차기 노름에 가담했거나 주도했던 사람들 스스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자라는 것이 아마 인유한 위원장의 메시지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 상징적 몇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에 내정된 이철규 의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본인이 이제 수도권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적도 또 있다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래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조문 인사다. 그리고 그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나간 분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좀 궁색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좀 곤혹스러운 처지인데요.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철규 위원장은 뭐가 다르냐면 김기현 대표와 달리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김기현 대표와 함께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려놓읍시다 라고 진언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임명직 당직자에 한해서만 정리된 것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이철규 사무총장만큼은 당직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와서 험지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결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춰질지 그리고 그런 결심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왔을 때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연 결론적으로 성과를 어떻게 낼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규 의원의 인재영입위원장 내정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과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실세가 권성동이냐 혹은 뭐 장제원이냐 그랬다가 진짜 실세는 이철규 의원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사무총장이 되면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는 대통령과 직접 그 관계가 되는 사람은 김기현 대표보다 오히려 이철규 사무총장이다. 그랬는데 결국 지난 그 강서구청장 재보선 선거에서도 대통령 용산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집행한 것이 이철규 사무총장이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화려하게 복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언론에서는 시중에서는 아내의 유혹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사무총장에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름만 바꾸고 점 하나 찍고 똑같은 얼굴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바뀔 생각이 없다. 국정을 바꿔라라고 하는 것은 국정 전반의 기조도 바꿔야 되지만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용산 중심이 아니라 당의 자주성, 자율성,
창발성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가운데에서 개혁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아내 유혹처럼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나오는 이철규 중심의 내년 총선 이것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혁신위원이라든지 혹은 총선기획단이라든지 다 구성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사람들을 영입해 와서 진용을 짜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 위원장께서는 저 이미 과거에 영입된 분이라 뭐 해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만 이제 그 영입된 사람들로 해서 새로운 진용 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은 이철규 위원장한테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반성하는 모습, 국정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철규 영입위원장 임명 사례에서 보여진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 중에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은 어디를 출마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이더라고요. 천하람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 콕 집어서 다음번은 서울 출마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먼저 첫 그 신호탄을 이제 올렸고요. 그러니까 부산에 3선 의원 한 것을 과감히 이제 버리고 서울로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3선 이상 영남 중진들의 이제 험지 출마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핵관에 대해서도 서울로 오는 게 어떠냐고 지금 메시지로서 상당히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언론이 계속 확산될수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선택의 어떤 그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이제 본인의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과 친하고 대통령을 위한 마음이 강할수록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살신성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는 나부터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선당후사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뭐 천하람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을 꼭 집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만 가장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그 선택을 귀추를 주목해 보는 분이 아마 장제원 의원일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당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압박으로 형성이 될 경우에는 장제원 의원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그 분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될지에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제 그 징계가 일괄 취소된 이준석 전 대표 또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에 결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창당 또는 기존에 있는 그 기창당된 당과 힘을 합치는 것,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새로운 당을 통한 내년 총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확실시 돼 보인다라는 추측이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본인에게 모욕을 주고 본인을 쫓아냈던 이런 정당에서 당대표로서 총선의 공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의 지분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당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온다. 라는 정도의 파격적 제안이 없으면 아마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도 고사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당 바깥에서 본인의 존재의 어떤 확실성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나서 총선 전이든 총선 이후든 다시 또 세력으로 합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당대 당으로 가다가 총선 한 달 앞두고 우리 이러면 다 같이 폭망할 수 있으니 합칩시다라는 것도 얼마든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혹은 분리해서 선거하는 것이 여당 혹은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렇게 선거 치르고 나서 선거 이후에 또 연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도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안녕 얘들아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안녕 얘들아는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김 위원장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화가 많이 나 있을 것이고 섭섭한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된다. 대통령이 변하고 당이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뭐 누차 해왔던 이야기고 또 귀담아 들을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변했다고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대통령의 변한 모습은 결국 혁신위원회의 마지막 결론과 성과가 어떻게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근데 혁신위가 결과를 내기도 전에 처음부터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자꾸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발을 빼거나 스스로 당을 떠날 명분과 빌미만 찾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이준석 대표로서도 상당히 본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할 만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1호 안건으로 징계를 취소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징계 취소가 별거 아니고 야, 뭐 때려놓고 이제 와서 합의금 주고 뭐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큰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길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소 섭섭하고 서운한 게 있다 하더라도 당이 내민 그런 포용 또는 통합의 손길에 대해서는 크게 받아 안고 자기부터 열심히 선당 후사 살신성이 내서 당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저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미는 손을 계속 뿌리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징계 취소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닌 거라고 폄하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1호 안건의 징계 취소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홍준표, 김재원 의원은 사실은 1+2로 끼워넣게 한 거예요. 결국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건 무슨 의미냐.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당정관계 바꿔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발단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작년에 이준석 징계 겨우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면서부터 지금의 김기현 대표 체제까지 대통령의 입김들이 됐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문제의식이고 보면 그 첫 단추인 징계를 취소한다는 것은 그것을 원상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변화의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힘을 보태겠다 해서 노원병에 가서 지금부터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지지를 호소하고 내년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안녕 얘들아, 나는 손을 뿌리칠 거야, 나는 이미 결심이 섰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갈수록 궁색해지고 입지가 좁아지고 굉장히 저희가 볼 때 평정심도 잃어가면서 이렇게 좀 그 외통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12월까지 이제 당의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분이 이제 한 분이 더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저희 이전 이제 뉴스에 출연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12월까지 변화를 지켜본 뒤에 거취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뜻이 같으면 같이 갈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합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면 이준석, 유승민 두 명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폭발력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냥 예측하기로는 이준석 대표도 어젠가요 어디 방송에서 유승민 의원과는 신당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분이 지금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뇨한 위원장이 내민 손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태도가 좀 다릅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비공개로 만나서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준석 대표는 계속 그 손을 뿌리치고 있고 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신당의 정치적 의도와 그 순수성, 진정성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신당의 어떤 순수성과 진정성 그리고 먼저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어떤 당원으로서의 애당심의 어떤 차이를 본다고 한다면 저는 두 분이 같이 손을 합쳐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각자 길을 가겠지만 이준석의 길과 유승민의 길은 좀 다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요즘 가장 그야말로 핫한 곳이죠. 김포시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에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이슈가 점점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푹 던졌다가 쉽지가 않겠네라고 하니까 그냥 어머니 보는 척하고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은 정말로 문제다.
네, 자 속도와 신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경기도권에 지금 서울과 인접해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이 점점 확대되는 느낌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선거 때 이제 민심을 물어서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어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 돼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짜장면 먹을래? 라고 낸 거예요. 먼저 제시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김치찌개 먹을 수도 있고 생선찌개 먹을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짜장면 먹을래? 그리고 이걸 안 먹는다 그러면 김포 발전에 반대되는 세력이다. 이렇게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짜장면을 안 먹을래 그러면 밥을 안 먹겠다. 라고 공격할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명확한 입장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밥은 해야 됩니다. 근데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중대 사안은 저는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대한민국 미래 발전 방향과 맞게끔 설계가 돼야 돼요. 단지 김포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손발 맞춰서 갑작스럽게 깜짝 놀라게 제시를 하는 이런 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분출되고 있는 김포만 서울, 구리, 뭐 하남, 과천, 의왕, 부천, 고양, 뭐 성남은 또 빠지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요? 그래서 저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논의되고 걱정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를 효율적으로 넓게 쓰는 데가 축구로 치면 운동장을 넓게 쓰는 데가 이기는 것처럼 국토를 효율적으로 넓게 써야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도 주장이 됐던 것이고 그것은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국가 균형 발전이 아니고 수도권으로의 강화 이거를 과연 시대를 바르게 향한 것인가?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마저도 역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욕망에 불을 지르는 이런 정책,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에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그 의구심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전 드리고 싶습니다. 욕망에 불을 지르는 정책이다라고 지금 보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서울 당협위원장 비공개 만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계셨나요? 저는 방송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못 가셨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어제 그 자리는 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요? 뭐 사석에서 사적으로 이렇게 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걸 의제화시켜서 무슨 협의를 하고 논의한 자리는 절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본래 서울시장과 또 서울시의 당협위원장은 수시로 협의를 하고 또 요청할 게 있고 또 주문할 게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로 일단 지난 여름에 이미 이 자리를 한번 갖기로 약속을 했다가 공교롭게 그날이 서울시 수해가 터져가지고 취소됐어요. 그 취소된 걸 뒤늦게 다시 잡은 날짜가 어제 날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날짜가 굉장히 좀 약간 미묘한 날짜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교롭게 그 김포시 편입이 그 이야기된 직후에 잡힌 것이어서 모임이 곽강을 받고 좀 주시를 받았지 전혀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서울시의 그 당협위원장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도 지금 그쪽이 좀 차별받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도 살컵이 아니라 벌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서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이제 궁금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의 반응, 위원장님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석에서 어제 편한 자리였기 때문에 식사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도 이 김포시 편입에 대해서는 일단 월요일에 김포시장을 만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것이고 신중한 접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복귀왕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욕망의 정치에 불을 질러서 내년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을 이렇게 갑자기 애드블로 띄운 건 저는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촉발된 건 처음에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법을 발의하면서 지금 그 해당되는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와중에 김포시에 와서도 그 논의를 했을 때, 그러니까 공청회를 했을 때 김포 시민들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고 서울 생활권과 밀접하게 예. 일체화돼 있는 분들인데 경기 특별자치도, 경기 북부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뜨악했던 것이고 예. 오히려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여론들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예. 김포시에서 당협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당 위원장들이 당에다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욕망의 정치가 누구 어느 당에 더 이익을 주고 손해를 주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왕 이렇게 경기 북부로 나누고 경기 남부로 나누기로 김동연 지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예. 오래전부터 경기도는 너무 커서 서울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를 나눠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참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서울시 외곽과 민접하고 있는 다른 기초단체 그 도시하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예.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겠죠. 예. 그분들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김포 시민들의 대다수가 서울시로 편입하는 걸 원한다 하더라도 또 서울시의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됩니다. 예. 서울 시민도 반대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에서 아마 오세훈 시장도 신중하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여론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리얼미터가 이제 이틀 전에 전국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 찬반에 대해서 반대가 거의 60% 가까이 나왔고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서울 시민들 그리고 인천 경기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지금 둘 다 60%가 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여론의 결과 보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건 당연하다고 봐요. 예, 예. 왜냐하면 전체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김포 시민만 두고 볼 때 서울 특별 시민, 우리 농담 삼아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특별 시민이야. 이런 농담을 하는 것처럼 경기도와 서울시 이 차이는 분명히 있고 서울시가 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의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호가라든지 이런 부동산 시장이 김포는 들썩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서울 주변의 이 도시들이 모두가 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우리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시키겠습니다라고 예. 공약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다 서울을 둘러싼 외곽 도시들은 민주당이 현재 그 장악하고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깨겠다라는 선거 전술 그 이상 이하도 아닌데 이 선거 전술 자체가 너무나 이게 비도덕적이다라는 것이죠. 국가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전략이 아니다. 집권당답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현재 국민의힘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평택입니다. 예. 그 양반 그분은 조금 뜨악하고 좀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우리도 껴주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떨어져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도시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 지방을 살린다고 해놓고 지방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그 호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귀를 여는 것이 그 집권 여당인 것이고 그 지난번 만 5세 입학 카드 딱 올렸다가 민심이 요동치니까 취소.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 장관한테만 책임을 묻고 예. 그리고 또 69시간 노동제 이것도 꺼냈다가 슬그머니 또 뒤로 내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 김포시 이 건도 저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슬그머니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그런데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내놓은 카드라는 것이 뭐 분명한 사실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 소탐대실 하지 말아라. 한 20석 정도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다 가져가겠습니까? 일부라도 갖고 싶어서 우리 민심을 어지럽히는 이런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총선용 카드가 분명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과 배치되는 부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이제 대전인가요? 대통령이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예. 아마
기념사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 사건이 지금 논란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발언에 주목을 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 발언은 이 두 개가 배치되는 건 아니라는 인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광역별로 크게 몇 개의 권역을 만들어서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시티를 전체 그 지방 광역권으로 만드는 그 프로젝트하고 또 서울은 수도 서울로서의 메가 서울로 또 방향을 만드는 것도 배치를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도 서울이 수도 서울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또 각 지방은 지방대로 또 메가시티로서 권역을 통합해서 큰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서로 유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배치돼서 메가 서울로 가는 것이 지방의 메가시티를 뭐 잠식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선거 전략이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난 2008년도에 이른바 뉴타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실 서울시에서 당시에 한나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져왔었어요. 예. 그게 사실은 욕망의 정치였던 게 맞습니다. 서울 주변 그 부심지에서 대규모 이제 아파트 재개발을 함으로써 사실은 땅값 상승에 대한 집값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기대를 갖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선거 임박해서 당시 한나라당은 무조건 뉴타운 찬성으로 갔는데 민주당은 계속 반대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슬그머니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사실은 이게 승패가 엇갈렸거든요. 예. 그런 걸 본다면 과연 서울시 외곽에 있는 인접 도시들이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를 정말 아젠다로 만들어서 찬반 논쟁으로 갔을 때 어느 당에 유리한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저는 그것은 선거 공학적인 이야기고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정책적 구상으로 간다면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를 나눠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럼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를 행정구역에서 나눌 때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도시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도시들이 이미 서울과 한 몸이에요. 그리고 행정구역만 경기도로 편입돼 있지 생활권, 출퇴근, 그다음에 행정구역 외의 모든 의식 자체는 서울과 똑같기 때문에 이 도시들을 서울에 편입시키는 게 옳은지 예. 또는 그것이 또 효율적인지 또 그랬을 때 서울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예. 이런 것들 논의해보자는 정책적인 원심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하는 거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덜커덕 김포의 서울 편입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 김포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함께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동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경기 분도 논쟁은 아마도 이제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더 이상 이거를 진행시키다가는 오히려 김포의 서울 편입 이 논쟁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도 문제는 어려워졌다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메가시티는 말씀하신 것과 좀 다릅니다. 수도권 메가시티, 서울과 경기의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이 부분들이요 전부 다 국민의힘 정권 들어서 다 취소됐어요.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말씀과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과 실제 현실은 메가시티 협약들이 다 취소되는 이런 것들이 서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포시 문제 앞으로 뭐 여야의 건강한 정책적 논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쟁의 소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의 보도 이후 경찰이 아내의 공짜 건강검진 의혹을 받는 수사팀장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지난 8월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서기도 전에 수사 정보가 병원에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29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서울 은평구의 척추치료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항목 재료를 치료에 썼다고 꾸며 환자에게 비용을 물리고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새 것처럼 다시 사용해 허위로 요양급여를 타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수술 관련 영상 등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병원 측에 미리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병원 관계자가 경찰이 오늘 올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대비에 총력을 다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료를 미리 준비한 듯 내어주면 의심받을 수 있다며 강제 수사를 전혀 몰랐던 것처럼 하라는 구체적인 주문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누군가 직을 걸고 병원장에게 알려준 정보라고까지 암시하면서 보안을 당부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실제 압수수색은 하루 뒤에 진행됐고 병원 관계자들은 사전에 훤히 알고 철저히 준비에 나선 셈입니다.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병원과 수사팀장 모두 전혀 모르는 사실이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압수수색 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네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사건이 되는 게 어디서 소문이 날지 모르고 이게 그동안 진행되어오던 거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것 뿐이지 저는 몰라요, 그런 사실. 대리수술 의혹을 수사하는 서부경찰서 사건 책임자 역시 압수수색 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은 물증 확보를 위해 밀행성이 생명으로 수사방해 의도가 인정될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경찰정보관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의사가 수술이나 시술 중 과실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국가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공감을 전하고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 도입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심의를 거쳐 환자 측에 최대 3천만 원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분만 사고 등 극히 일부 수술에만 해당되지만 소아청소년과도 포함할 경우 10년 만에 적용 분야가 확대됩니다. 각종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15명, 또 피해액은 19억 원에 달하는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청조 사건과 관련해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남 씨의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전청조가 사기친 돈으로 남 씨의 생활비를 주고 채무도 갚아줬다는데 남 씨가 아무것도 몰랐을 리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맹견이 산책하던 반려견을 공격하는 일이 최근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해당 맹견이 사람이나 개를 공격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커다란 검은 맹견이 작고 하얀 개에게 달려듭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반려견 주인이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무릎과 허리 등을 다친 반려견 주인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때 받은 충격, 공포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못 가요. 저 방향으로도 못 가요. 맹견 주인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개를 왜 잡아요? 이 개를 자꾸 얼른 가지. 이 맹견이 다른 사람과 개들을 공격해 피해를 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집에서 뛰쳐나와 지나가던 반려견이 물려 죽고 반려견 주인도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6년 전에도 산책 나온 개 한 마리를 공격해 죽게 했습니다. 이 대형견은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정해놓은 로트와일러 종으로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제 행동을 반복할 경우 안락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경우는 기질평가를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안락사 방법이나 이와 함께 맹견의 출입 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수원 나들목을 달리던 버스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맨 뒤에 있던 버스 운전기사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객 등 5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한때 하행선 5차선이 전부 통제되면서 2시간 넘게 8km 이상 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근 도로를 달리던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기사 A씨와 승객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VOA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야간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3차 발사 준비 절차에 착수한 건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VOA는 나사의 지난달 19일, 21일, 26일 야간 위성 사진을 보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야간 불빛이 관측됐다며 3차 발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군사 정찰 위성 운용 목표를 공개한 뒤 올해 5월과 8월에 발사 시도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고 3차 시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가을은 깊어가는데 때늦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 21도, 경주는 27도 보이겠는데요. 역대 11월 최고 기온을 기록한 어제보단 낮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 고온 현상 속에 현재 경기 지역에는 비가 시작된 곳이 있는데요. 비는 오늘 낮 동안 그 밖에 서쪽 지방과 제주도로 확대하겠습니다. 서쪽 내륙에서는 많게는 20mm의 비가 내리다가 저녁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영동과 충청 이남에서는 밤사이 비구름이 다시 발달해서 내일까지 3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에는 강한 바람이 동반돼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에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바람이 무척 강한 만큼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지만 기온은 여전히 예년보다 높아서 온화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1도, 광주와 대구는 25도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 수도권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휴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전국에 요란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